저기 계신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앞단에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 차이에서 어떤 적용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들으면서 저희 일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일과다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컴퓨터를 노트북 켜게 되면 항상 챗 GPT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안녕, 챗 프로. 저는 챗 GPT를 이름을 붙였어요. 챗 프로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연구를 할 때 너는 나의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 RA야.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업로드해주고 거기 요약 좀 해줘. 그래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제 학계에서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아마 챗 프로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4.5 베타 버전이 나와서 기존의 4.0을 쓰고 있지만 더 좀 리서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가 좀 되었더라고요. 오늘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저도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저희가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좋은 이렇게 세 분의 발제를 들으니까 여기 못 오신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도 광고와 AI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한번 열어서 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방해성을 좀 느낀 좋은 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5분의 어떤 토론자들이 계신데요. 소개시켜드리면 제 옆에 가장 저희 영한 교수님이시죠. 대구 카톨릭대학교 미명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한국방송광고정사고학과의 변혜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비주얼만 보면 아티스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대학교 유순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오늘 후원사시죠? 이정철 광고 컨설팅팀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드리면 광운대학교 이매빈 교수님 오셨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왼쪽 김명훈 교수님서부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오늘 발제한 내용 또는 그 외에도 AI와 광고 산업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시고요. 시간이 당연히 남으면 저희 플로어에 계신 학생분들도 계시고 다른 교수님도 계셔서 어떤 생각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발표를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보통 이렇게 특별 세미나나 또 학회에 가면 좀 중간중간에 좀 딴짓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집중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몰입도가 높은 발제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쉬는 시간에 어떤 질문을 좀 드릴까, 어떤 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지 말고 그냥 발제한 내용을 그 클로바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빨리 그 쉬는 시간에 클로드나 GPT 업로드한 다음에 그 토론할 질문을 만들어줘라고 할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 분의 발표가 이제 GPT뿐만 아니라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논의 그 단계는 이미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조화롭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좀 넘어간 듯하고요. 제가 좀 놀랬던 건 대웅계획에서는 이제 에임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드시고 차이에서도 이제 AIO 같은 자체 솔루션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까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광고 회사들이 자체적인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 툴을 가지고 자체적인 솔루션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점에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그래도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을 제가 또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분들이 지금 임원급이시잖아요. 그리고 AI 부서를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이제 HS에 대해 김경진 담당님께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다루신 경험이 있으시고 차이의 김동희 상무님은 기획자로 한 20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각각 이렇게 커리어가 모두 다 다르실 듯한데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지금 이 AI 부서를 좀 이끌고 계신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AI 부서를 이끌고 또 담당을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아마 AI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더 높은 곳으로 영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몇 년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영전을 하시게 되면 후임자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기획 또는 엔지니어링 파트 중에서 어떤 쪽에 분들이 이끌면 좋을지 후대도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을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시면 네. 제가 먼저 제가 먼저 답에 손을 든 이유는 제가 좀 작년에 저희 회사 플랫폼 소개를 좀 많이 했었어서 저희 회사 플랫폼 소개를 좀 제외하고 에이전트에게로 넘어갔는데 그 회사도 사실 국내 최초로 애쉬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경력은 저는 원래 개발자 출신입니다. 저는 원래 개발자 출신이고요. 이전 회사가 이제 저는 HSAD가 LG의 종합한 고대 인사잖아요. 그래서 LG 그룹으로 신입 공채로 입사해서 이제 R&D 조직으로 처음 입사했고요. 전공도 컴퓨터 전공을 했고 이제 연구소에서 R&D 쪽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백엔드 기술, 프론트엔드 개발 이런 쪽 하다가 당시 이제 한참 빅데이터 이런 쪽에 한참 이제 시장에서 핫해지면서 빅데이터 프로젝트 PM을 하고 빅데이터 R&D를 전략도 세우고 R&D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이런 빅데이터, 인텔리전스로 가고 있으니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사실 신사업이 대부분 테크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테크를 이해하고 있으니 이제 기획을 좀 해라 라고 해서 사업기획, 서비스기획, 상품기획 쪽으로 역할이 좀 변화가 됐고요. 그렇게 이제 사실 테크 기반의 신사업 위주로 하다가 좀 좋은 기회가 돼서 당시 이제 LG그룹 주사의 신사업 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발을 했고 사업을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해본 영역이 마케팅이어서 사실은 좀 손들고 마케팅 회사로 왔었어요.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인생의 방향이 좀 있어서 마케팅 회사로 왔는데 원래는 좀 디지털 마케팅에서 실무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경험이 이렇게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당시 이제 화두였던 AI 업무에 대한 미션을 좀 대표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타이반으로 지금 AI를 하게 됐고요. 그 후임자로 오셨잖아요. 후임자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일단 어쨌든 한 몇 개는 깊게 해봤고 마케팅은 아직까지 저한테 좀 얕은 영역이긴 한데 제 경험의 그 전체 여정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업무의 가장 코어는 기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획이 항상 앞에 서야 그 다음에 후에는 사실은 다 하우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획자가 아마 역할을 맡으면 그걸 마케팅도 흡수하고 R&D도 흡수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옆에 김영현 센터장님이랑 저랑 사실은 같은 회사 출신이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저희 같이 이렇게 뭐 세미나 같이 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짝꿍처럼.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LG그룹 공채로 했고요. 사실은 첫 회사 같아요. LG텔레콤 유플러스에 있었고 저는 거기서 뭘 했냐면 저는 전공을 통계를 해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계속 해왔었고요. 이후에는 저는 이제 SK그룹에서 전략기업 업무를 좀 하다가 독일 아우디에서 일을 하다가 내용으로 왔고요. 기존에 이제 하던 일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전략기업 업무, 그다음에 신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광고회사 스테레오타입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하게 할 거냐라고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제 그 기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은 AI든 뭐든 문제 프로블럼 솔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다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획자다 또는 뭐 제작자다 아니면 운영자다 이런 건 이제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바라본다면 결국은 핵심은 프로블럼 솔버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앞으로 예측이 안 되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문제를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 이거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지금 뽑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 좀 되게 재밌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로봇 개발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로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들은 완전히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를 자꾸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저희 감사가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고회사에서 왜 이런 일을 해요?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그럼 광고회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광고 홍보학에 대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학생들 계시는데 과연 그 광고 회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데피니션이 필요한 시점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산업의 변화라든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두 분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도 있고 저희는 조금 다른 맥락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맞고요. 저희는 좀 더 누가 더 적합하냐고 봤을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이나 HS 에드와의 HAI와 저희 회사의 AI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AI는 죄송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고 어쨌든 세일즈를 만들어내고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모든 회사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목적성이 좀 더 제가 발표한 것도 보셨다시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AI를 현업에서 바로바로 지금 나오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빨리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든 예를 들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결과 중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이 차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제 다음 단에 누가 와야 되냐 그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우리 회사 그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AI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쓸 거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희에게서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사니까 회사가 이 AI를 위해서 리소스를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ROI가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어찌 보면 되게 두루뭉술이하지만 어찌 보면 그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이는 어쨌든 기획자 같은 저같이 저희는 이미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라든지 퍼포먼스 기반, 에드테크 이런 것들이 다 내재화가 되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개발하는 것 자체가 외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일절 안 나가지 않습니다. 다 내부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통합적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차이 오기 전까지는 AI의 애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알았네요. A는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기획자 출신이다 보니까 광고 기획을 하던 사람이라 클라이언트의 목적으로 이루어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I는 저희 회사에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두 번째 토론을 하게 돼서 약간 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그 발제 내용이 워낙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작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광고 업계에서 이미 AI와 어떻게 사람이 공존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또 깨닫게 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저도 오늘 굉장히 흥미롭게 발제를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이겨내면서 발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앞으로 토론자분들이나 발제자분들께서 AI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제 우려되는 사항,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뭘 드려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광고 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AI가 같이 공존을 하는 것도 맞지만 AI를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계속 현재의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노력을 해야 AI가 내 자리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AI를 연구에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AI를 쓰다 보면은 AI가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A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B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A 아니야? 라고 다시 역질문을 했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거 사실 A가 맞아 라고 답을 다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저에게는 GPT가 약간 신뢰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A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으면은 얘가 알려주는 B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일상적인 질문에서도 그렇게 답을 해줬는데 업무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편향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그거를 인간의 능력으로 좀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AI가 굉장히 만연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그 GPT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CPU가 녹는이 많으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개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GPT 이용자들에 대한 그 미국이랑 한국의 조사 결과를 한번 봤는데 역시나 작년 대비 이용자도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이 신뢰도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사항도 많고 신뢰도도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뢰도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 정책 개발을 하거나 어떤 노력, 연구적인 노력을 해야겠지만 실무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하고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부식시키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노력을 고민하고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무 입장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거나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일단 AI가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랑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각 회사가 대비하고 있느냐를 요약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하나 조금 여쭤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진실만 얘기하는 거기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의 기술이 완전한 거냐라고 하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될 거거든요. 그럼 사람은 완전하느냐?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문제는 또 해결될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는 거는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성숙된 어떤 시장이 아니고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리 스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는 건 사실은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시사점이 되게 있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완전한 문제를 어떻게 그럼 제도적으로 할 거냐가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도 장표에서도 뭐 회사님 장표에서 나온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검열하고 갈 거냐에 대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조직에서 그런 부분들,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검수하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 학습, 그러니까 이제 좀 이 AI도 좀 세 가지로 최근에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희가 막 뭐 AI가 이거 학습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단계라서 그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 최근에 그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것마저도 저작권 문제 다 없이 지금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이제 AI가 세 단계로 가면 트레이닝, 그다음에 인퍼런스, 그다음에 리즈닝 이렇게 세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말로 하면 다 추론입니다. 그 인퍼런스나 리즈닝이나. 근데 딥시크가 리즈닝 단계인 거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막 그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트레이닝은 결과를 놓고 모범 답안도 주고 그렇게 맞춰 갖고 와 트레이닝 시켰던 거고요. 지금은 AI로 하여금 그냥 이걸 만들어 봐 그러면 얘가 생각해서 갖고 오는 게 이제 인퍼런스고요. 그거를 훨씬 더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한 게 이제 리즈닝 하는 단계, 그러니까 거의 에이전트화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딥스크였는데 딥스크가 그렇게 이제 발전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AI가 다시 생성해내는 과정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저작권에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저희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제 보시면 그게 마치 저작권 이슈가 있는 것 같지만 저작권 이슈를 다 해결하는 형태로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다 보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초의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슈가 좀 있었지만 저는 그 문제도 그냥 너무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답변을 성모님이 다 하셔서 기존에 저희가 정보를 찾고 소스를 활용할 때 사실 사람의 집단지성으로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고 활용을 했었던 체계였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놓치는 게 있고 사실 활용의 모순이 있었던 구조였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사실 사람이 하던 서치의 역할을 AI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현재 AI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구를 AI 툴로 활용하는 것이니 사실은 내가 제대로 뱉어냈다 안 뱉어냈다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사람이 해서 활용하면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앞서 성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미리 학습돼 있던 엔진에서 뱉어내는 것들이 최신성을 또 못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사실 레그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간을 붙여서 추가 보강해서 바로 뱉어내게끔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또 에이전트라는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이전트가 스스로 로직을 걸어서 얘가 다시 한번 현재 나의 답변을 자체적으로 웹서치나 다른 형태로 검증을 해서 최종 답을 걸러내주는 형태의 모델들도 현재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두 달 전에 AI의 한계점이 한두 달 후에 그것을 극복하는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그 이슈도 제가 보기에는 사모님과 의견이 비슷합니다.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을 잘 서치하면서 내가 더 잘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현재 시대에서는 앞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얘기는 앞서 사모님 말씀 잘해주셔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시험 형태로 쓰이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내부 아이데이션이기 때문에 따로 검증하는 단계는 없고요. 얘를 이제 퍼블리시 할 때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제도를 갖고 이제 퍼블할 때 사전 검증하고 검수하는 단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혹시 두 분 얘기하신 거 말고 또 말씀해 주시는 중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왜냐면
제가 부연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그럼요. 뭐 윤철 교수님 네, 네. 다 네네네. 그러겠습니다. 비슷한 점 같은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네. 그러면 우리 목표자들에게 생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화여대 유승철이고요. 저 학교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그 광고 회사를 애드버타이징 에이전시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애드버타이징 컴퍼니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도 에이전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애드버타이징 AI 에이전시라는 게 생겨나는 지금 상태가 거의 가까워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은 광고 회사의 스태프들의 상당한 축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요즘도 학생들 광고 대행사 선호도도 많이 떨어졌지만 취업도 정말 안 되거든요. 특히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일단 첫 번째 제 고민의 지점이고, 제가 이제 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채용 계획의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는지, 근데 또 문제가 저는 문과잖아요. 이제 좀 문송이라는 얘기가 유행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다닐 때 문과가 더 좋았거든요, 참고로. 어제 이국종 교수님이 한국은 문과가 말아먹은 나라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해서 저는 요즘 교수 좋아하긴 하지만 나도 문과인데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의 그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 취업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광고회사의 취업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은 바로 봐서는 앞으로도 안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향후 채용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은 제가 광고회사 심사를 아르바이트 삼아서 계속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광고회사의 광고 제작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광고회사의 품질보다 떨어지고 있는 게, AI가 나와서 좀 더 품질이 좋아지면 좋은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크리에이티브의 품질은 계속 떨어지고 퍼포먼스의 옵티마이제이션도 올라가는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겨나고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제 학교로 돌아가 봤어요. 학교에 저희 보고서가 AI 에이전트라서 좀 더 좋을 것 같죠?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귀차니즘을 이기지를 못하고 표절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는 이번 학기부터는 모든 시험을 지필고사로 바꿨습니다. 연필로 쓰는 거죠. 네. AI는 집에서 쓰고 머리에 갖고 와서 시험은 연필로 쓰세요. 네. 사랑을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시험은 연필로 쓰세요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제 조금 더 추가 제언을 하면은, 오늘 이제 그 보고서가 이제 오늘 발간된 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종합지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종합지가 뭐냐면은 컴프리헨시브 나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IT 부분에서는 일본의 종합지의 핵심 아젠다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공학이 통합입니다. 대학과 현업의 통합 그리고 인문사회와 공학의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거를 모르고 AI 공대 이것만 강조를 하는 바람에 인문사회 교수님들 설 자리가 사실 상당히 좁아지고 있고 학생들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AI 에이전트 덕분에 저도 이제 매트렉을 돌리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이 문과생으로는 어려운데 이제는 매트렉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학의 접근성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어퍼 레벨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종합지적인 사고로 교육 체계를 좀 변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거가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시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게 교수는 앉으면 오래 얘기하잖아요. 1시간 얘기하고 싶으면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문제인데요. 이 노동이 인건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안 올라가요.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임금이나 우리 친구들이 받는 임금이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인데, 근데 AI 퍼포먼스 하는 회사들, 물론 이렇게 좋은 회사들에서 강연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가면 노동 강도는 엄청 높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PD나 제작자들도 다 인권 조례나 이런 거 만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수준의 임금을 어떤 것에다 줄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쯤 고민이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월경에 어도비 맥스라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모시고 어도비에서 하는 AI 그 강연의 스피커로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들을 보고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AI예요? 어떻게 하면 AI예요? 어떻게 하면 AI예요? 디자인을 어떻게, 내부 직원들을 어떻게 AI 쓰게 해요? 네. 물론 제가 보는 게 전부는 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AI 리터러시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가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는 인간의 필요가 있고 AI는 여전히 수단인데 그게 얼마나 시기가 빨리 올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자율주행을 지금 기술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이 왜 도입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과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말로 제가 좀 대체를 드리려고 하고요. 크리에이티브 품질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저도 TV 광고 시절에 TV 때는 4대 매체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 TV가 메인이었습니다. TV 광고를 잘하면 마케팅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TV 광고를 만들면서 광고가 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 대박이야 그러면 제품이 많이 팔리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100억짜리 광고주가 TV 광고에 한 80억 광고주를 미디어를 태웁니다. 그 80억의 미디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퀄러티를 만들기 위해서 TV 광고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겠어요. 근데 이제는 미디어 스플릿이 되어버렸습니다. 80억을 TV 광고에 태우는 광고주는 대한민국 지금 없습니다. 그 80억을 수십 개의 미디어로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크리에이티브의 품질이 예를 들면 영상 품질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미디어의 분산과 타겟의 다양화 그리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 타겟 스플릿으로 인해서 미디어 비용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처럼 TV 광고만 하는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주는 그 크리에이티브의 고 크리에이티브의 인간의 엄청난 통찰력을 담은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결과물이 그리운데요. 이제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 벌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통 광고 대행사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유에서 와서 최신 트렌드를 좀 보면서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기존 광고 대행사가 그 광고물을 제작하고 집행했을 때는 대부분 전통 매체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던 게 약 10년 전에도 비슷했는데 저희 회사도 최근 한 몇 년도 숫자를 보면 TBC 볼륨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사실 디지털 볼륨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매체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앞서 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TBC는 고퀄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기용 매체에 한 번 만든 것을 태우면 되는 구조이다 보니 고퀄의 컨텐츠가 매우 중요했던 매체였지만 사실 디지털 매체는 타겟팅을 잘하고 타겟에 맞는 그 가성비가 나오는 컨텐츠로 제작이 돼서 많은 채널에 집행해서 효율이 잘 나와야지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트렌드가 변했고 시장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끔 콘텐츠의 제작이나 환경이나 대응도 따라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저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영상 제작은 사실상 100% AI가 제작을 자동화해서 제공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80% 90%는 AI로 다 제작이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영역은 앞서 지금 강교사님하고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희는 이제 종합정보대행사다 보니까 저희는 협력사를 쓰는데 그 협력사 비용을 어떻게 AI로 줄일 수 있냐가 저희의 숙제예요. 그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력의 감축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도 최대한 AI로 내재화해서 협력사를 쓰지 않도록 저희 비용 경제를 조금 더 저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게 현재 회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사실 TBC의 볼륨과 TBC에 쏟는 저희 회사의 조금 로드 밸런스도 한편으로는 디지털 중심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의 변화 보게 되고 있습니다. 전통 매체에 태우는 TBC 콘텐츠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촬영 방식으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나 현재는 사실상 거기 아이데이션도 AI로 쓰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발전이 이제 TBC 기존 전통 매체의 틀기 위해서 만들었던 콘텐츠 제작물도 실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변화로 기술이 또 앞설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게 멀지 않지 않을까가 사실 요새 발전 속도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채용의 블루프린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신입사원을 뽑고 있거든요. 6명을 뽑아요. 몇 명이 지원한지 아십니까? 10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 매체가 작년에 발표한 거 보면 67%입니다. 근데 만약에 DOH나 OH 시장까지 하면은 거의 80% 정도까지 육박할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전통의 영역은 20% 언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결국은 큰 빅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상황이 좀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께서 노동 문제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얘기이긴 한데 결국은 기본 생활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논의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제가 이게 개인적인 저만의 생각인데 예전에 식민지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예를 갖고 오고 사실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생산성으로 그 귀족들이 이제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전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기술을 논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행기술에 지금 최첨단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센터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술의 로드맵과 선행기술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마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거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시나리오들이 이미 있을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모를 뿐이지 그냥 모른다고 해서 저는 그 세계가 안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저는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의 영역만큼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어느 만큼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런 빅 웨이브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갈 거냐는 그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아마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심지어 사실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기업의 본질은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두 가지잖아요. 매출 총이익을 남기려면 밖으로 나가는 돈이 적어야 되고 매출 원가가 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은 게 판관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주 밖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AI, 사람을 줄이는 게 AI일 거거든요. 기업 관점에서 자본의 힘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저희가 AI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지금 로봇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로봇은 완벽하게 대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컨셉추얼리 AI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피지컬한 로봇까지 나타나면 그냥 사람은 100% 대체라고 보면 그냥 되게 심플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모든 문제는 교수님께서 되게 이제 어퍼한 얘기를 주셨는데 이거는 이게 인간의 기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진짜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다루어질 문제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격변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굉장히 너무 숙연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숙연해져서 좀 고민이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주시죠. 그 토론과 그 답변 이런 토론의 내용들이 사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제 순서가 다가오면서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질문의 그 리스트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좀 슬퍼졌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 사실 오늘 다른 일정이 저는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주제가 너무 사실 매력적이었고 또 이 시간을 함께 여기 플로에 계신 다른 연구자분들과 교수님들 함께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었고요. 또 특히나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내용들은 사실 내용은 컨텐츠 중심으로 AI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어떤 광고 산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근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다시 공감되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 HSS의 또 발제 내용도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사실 솔루션 혹은 서비스에 대한 것 소개는 사실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세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절박함과 다급함, 이 업계가 같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실무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계신지 사례들을 좀 보면서 저도 광고회사 출신이거든요. 광고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언론진흥재단에 정보광고 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새 발제 에이전시하고 같이 매년 그리고 지금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안들을 주시고 또 그 중간에서 아까 마지막으로 또 차이 상무님이 말씀 주셨다 광고주 단에서 고객이 AI 컨텐츠에 대한 수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 주셨다. 일단 광고를 보고 광고 소재에 대해서 작년부터인가요? 저희가 한 200건 정도 입찰을 해서 광고 제작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이. 그 중에 한 20-30% 정도는 AI 툴을 써서 굉장히 많은 시안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작 과정까지도 다양한 콘티들을 AI를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또 뭐 광고 결과물에도 사실 AI 모델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긴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광고주의 어떤 수용도, 만족도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가 AI의 기술이 도입되는 게 광고 산업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로 사실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 아젠다는 사실 광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 프로세스에 국한돼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광고 산업에 좀 전에도 거의 광고 시장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이 미디어 산업 영역에 굉장히 많은 AI 솔루션들이 도입이 돼서 다시 디지털 광고의 퍼포먼스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광고에 대한 광고 집행에 대한 매저먼트 영역까지도 굉장히 많은 AI 솔루션들이 도입이 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방송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브랜디드 콘텐츠 영역까지도 굉장히 많은 광고 소재 제작에 리소스들이 활용이 되고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영역에 대한 AI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미디어 기업들이 이뤄내고 있죠.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계속 베타 버전들이 여러 기업마다 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튜브 우리 광고 주제, 그 다음에 광고 예산, 광고 캠페인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넣으면 거기에 맞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뽑아주고 그들이 어떤 컨텐츠의 강점이 있고 최근 조회수가 어떻고 어떤 컨텐츠에 대한 댓글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들은 단가가 얼마인지 그 레인지까지 분석해서 AI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이런 영역들이 광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에도 굉장히 다양한 롱테일 영역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합광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AI 이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영역에서의 AI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면서 리소스를 줄이고 인건비 효율화시키고 광고에 대한 퍼포먼스를 강화하는 영역들로 다시 경쟁 체제에 도입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앞으로의 이 광고 컴퍼니, 광고 에이전시의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융합될 것이냐, 컨버전 될 것이냐, 아니면 통폐합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 중에 다는 아니어도 혹시라도 에이전시 영역에 디지털 사이드 DSP, SSP 영역에서도 AI 솔루션들이 굉장히 나와서 말씀드렸던 광고 제작뿐만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서 미디어의 솔루션으로 바로 적용시키는 그런 프로세스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영역들과 이제 앞으로의 경쟁 체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획정 혹은 비즈니스의 획정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 제가 AI를 담당하고 있으면 제일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의 적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웃기지만 저는 제일 겁나는 게 경쟁사가 아닌 것 같아요. AI. 제일 겁나는 건 빅테크 미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라든지 사실 광고 대행은 아까 여기 지금 디지털이 67% 이상 있고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대행사가 하는 역할들을 메타나 트위터, X라고 하죠. X가 자체 AI를 툴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전 제일 겁납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에이전시의 대행의 역할을 그들이 뺏어가는 게 저는 제일 겁납니다. 그게 언제일지가 제일 겁납니다. 광고주 입장에선,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대행을 끼면 뭐가 문제냐면 돈이 올라갑니다. 같은 10억이어도 매체사가 10억을 우리가 광고도 만들어주고 미디어도 태워줄게와 대행사가 끼면 10억 자체가 미디어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행사가 또 수수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15% 정도를 먹게 된다면 15에서 20%. 그러면 광고주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나갈 수 있는 건 80%, 10억에 한 8억 정도밖에 못 나간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에이전시의 역할을 그들이 가져가는 게 이 AI 기술을 가져가는 게 저는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X가 그록을 만들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천천히 만들지 왜 이렇게 빨리 만드냐. 메타가 사실 메타가 지금 선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얘들이 이제 에이전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근데 현업에서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네이버가 있으니까 우리는 네이버는 그래도 에이전시와의 상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건 에이전시의 영역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빅테크들은 굉장히 그런 저희한테 호혜하지 않습니다. 야르샤입니다. 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이게
제 대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저도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사실 구글이 이렇게까지 검색 시장에서 많이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AI를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퍼플렉시티 때문에 구글이 굉장히 물론 점유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구글이 검색 시장을 또 AI에 뺏기는 게 아닐까. AI 챗GPT도 그 시장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이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서 그 적이 무슨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응 방안은 없습니다. 아직은. 사석에서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저희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광고 대행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빅테크 기업이 저희의 경쟁으로 들어왔고 사실은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는 사실 그들을 이기기가 저희가 사실 기술력 에이전시는 정말 철저하게 사람이 하던 비즈니스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에 사실 가장 친하지 않던 비즈니스 영역에서 지금 테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자본력과 그 기술력과 등등에서 사실은 현재 국내 광고 대행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아직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그냥 주관적인 재판단에서는 여전히 광고주들은 게으르다. 그래서 그 본인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A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걸 수행해주는 A 영역에 대한 니즈는 역시 사람 휴먼 터치에 대한 니즈는 있을 거다. 그러니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IT 기업과 콜라보를 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기존 광고 대행사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피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의 인건비 또는 커미션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솔루션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이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미래노정 공부라는 걸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고민이 저희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응 기획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롯데 인하우스 광고 대행사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밝히면 저희는 그룹 광고 물량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거의 독립 광고 대행사 형태처럼 들어가고 있고요. 보통은 아마 한 60에서 70% 정도가 그룹 물량이어야 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좀 롯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20%대 저도 이번에 들으니까 30%까지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대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느 광고 대행사보다 신사업에 진심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대행사가 왜 생겼나를 좀 생각해보면 저는 일단 실마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역할들이 만들어질 때는 저는 정부의 비대칭이 그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역할의 비대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과연 대행사가 뭐 정부의 비대칭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라고 해보면 일단 그게 깨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이렇게 힘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글로벌 광고 대행사 벤치마크를 보면서 인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본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구글, 메타 이렇게 해서 빅테크에서 뭐 WPP니 퍼블리시스로 이동한 숫자, WPP와 퍼블리시스에서 빅테크로 이동한 숫자를 보면은 이쪽이 100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5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빅테크라는 그 전환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라든가 인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결국은 이제 쏠림이 그쪽으로 사실은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왜 에이전시로 사람들이 오지 않냐?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다분히 이 한국에 있는 회사 갖고 이 업계를 논하는 건 저는 조금 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벌 그룹에 광고비를 받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 형태고, 심지어 커미션 베이스로 하는 구조고, 글로벌은 다 피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이제 갈라파고스 형태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시장을 놓고 광고 산업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왜곡된 시장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글로벌의 전체적인 트렌드 변화들을 봐보시면 어느 정도의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쫓아와서 미디어 산업에서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작동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즈니스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많이 보냐면은, 광고 에이전시는 그냥 그 중에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 모형 중에 하나인 것 뿐인 거고요.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 모네타이즈 시키는 모델은 한 3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를 보게 만들어서 거기서 받아내는 비용. 두 번째는 거래를 통한 비용. 그 다음에 구독을 통한 비용. 이런 형태밖에 없거든요.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비즈니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 빅테크나 이런 쪽들이 결국은 뒷단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모네타이즈 시키는 모형을, 광고 모형을 갖고 온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갔고, 그럼 이쪽은 테크 영역을 자기네들이 갖고 오지 못하니까 그랬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이제는 이제 자체적인 것들에 대한 테크화 시키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칸에서 이제 WPP CEO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WPP는 광고 회사가 아니고 AI 컴퍼니입니다를 선언해요. 그때 누가 같이 옆에 섰냐면요, 젠슨 황이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엄청난 그 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AI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저는 광고회사도 굉장히 빅테크화되는 형태로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갖고 있었던 그 지점, 내가 놀던 랜드스케이프가 조금 다른 것 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둘 간에 굉장히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차이 긍정성들 말씀 주시면,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도 유행센터에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행사 가서 그 그냥 사석에서 몇몇 사람들끼리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냥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AI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글이 다 만들 겁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서 뭐 컨텐츠 이렇게 베리에이션 하고 합니다 이렇게 있지만, 저게 왜냐면 구글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규격 다 알고 있고, 이미지 자기는 다 갖고 있고, 그거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구글 쪽 보시면은 지금 그 2.5%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제미나이 2.5% 나오면서 얘네들이 전체 탑랭크 다 찍었거든요. 구글이 지금은 짱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워크스페이스 간에 연결을 하고 있어서, 걔네가 이미 갖고 있었던 구글 관련된 그 생산성 올리는 도구들이랑 다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유튜브 쪽 지금 적용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만약에 다 정돈된다고 하면은 미디어 시장이 진짜 이거 다 먹지 않나라는, 메타랑 구글이랑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트윗까지 그런 생각은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답은 없고요. 그 부분은. 네. 뭐 저희 정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어쨌든 그 큰 웨이브 안에서 또 계속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고, 큰 두려움은 있지만 아직 벌어진 문제는 아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절하게 고민하다 보면
없어져야 되는 거면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뭔가 방법을 프로그램 설명을 하면 저는 서바이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현재 이 변화하는 산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것들 위주로 발표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단도직입적으로는 조직에서 보시기에 이 AI, 생성형 AI의 진화가 산업에 투입되면서 인간이 해왔던 영역들이 정말 전부 다 대체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좋은 예시들을 들려주셔서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광고 제작에 있지 않은 저의 입장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생각해 보면 창의성의 영역을 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 들어보지 못한 것,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동안 좀 생각해 왔던 것 같고 특히 뭔가 더하기보다는 덜어내는 것 사실은 일반적인 믿음에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는 창의성이라고 본다면 제가 이해하는 AI의 방식은 어떤 빈도 분석이나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것을 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생성형 AI 입장에서 인간을 깜짝 놀래게 할 만한 아무도 생각한 바 없는 그런 창의적인 태스크 완수는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인간이 나의 고유함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술성에 부합하는 창의성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결국에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전문성은 이제 좀 덜 길러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실무에서 보시기에 창의성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이라기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심리학과 출신이고 또 문과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로봇이 튀겨주는 치킨, 로봇이 타주는 커피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가 AI가 만든 광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비단 클라이언트 이슈가 아니라 저는 소비자에게 결국 전이돼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떡 같은 걸 살 때 핸드메이드 떡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은 광고도 지금 효율성 때문에 AI를 만든 광고 엄청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휴먼 메이드 광고야 라고 말하는 것이 또 경쟁력을 갖는 시기가 오리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계속 이 사회과학에서도 기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돼야 돼. 도구를 이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너희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얘의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결국에는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도 사실은 이것이 맞는지도 현업에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 문과 학생들에게 기술의 영역을 개발시키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사회가 정확히 몇 시부터 시작하시죠? 저희가 10분 정도 써도 되나요? 5시 10분까지? 5시에 가능하면 끝내주시죠. 5시까지? 네. 쉬는 시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4시 58분이라서 플로우에서 제가 질문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한 5분 정도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 제가 사회자로서 좀 질문했던 게 모든 세 분께서 답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정도 항상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못 잘랐는데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세 분 중에 한 분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요. 지금은 AI가 시작이니까 막 다 AI라 하지만 결국은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공산품이 많을 때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더해진 게 저는 차별성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봉준호 감독이 그랬잖아요. 미키 17인가 그거 할 때 자기네 AI를
이기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다라는, 저는 이 스탠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창의성이라는 건 지금은, 예전에는 내 옆에 있는 인간이 경쟁자였다면 이제 AI를 끊임없이 경쟁하고 하는 이 스탠스를 가져서 AI에 익숙해지지 AI에 그냥 스며들지 않는 스탠스를 갖는 게 창의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이 인간의 감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5분 정도 써서 혹시 지금 학부생들이 저 뒤에서 지금 되게 피곤해 보여요. 이제 앞에 3시간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열심히 오늘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회가 정말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3분, 여기 뭐 상무님, 2분의 상무님과 그 담당님이 계신데 혹시 우리 친구들, 그 교수님들 계신데 저 교수님들 질문보다는 우리 학부생들, 우리 3명이 아니라 한 5분 정도 오셨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아, 네, 저 혹시 네. 저도 학부생이에요. 취업 가산점 점수가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AI 툴이나 AI 모델을 개발하는 게 되게 큰 챌린지일 것 같아요. 그 이제 강태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맞닿아 있는데, 굳이 광고 회사가 자체 AI 툴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모델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해야 되는 거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광고회사의 욕망이 거기에 투영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게 좀 더 솔직한 답변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반사 이익이 있었던 건 뭐냐면, 욕망이 투영돼서 결국은 그 시장을 이해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욕망이 투영되지 않았다면 이런 에센스론도 분명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트라이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레슨스런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프로그램 서빙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선순환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평하게 저희 그 플러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 저기 네. 네, 저는 남서울대 광고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실은 우리 제자님이 오셨어요. 제가 수업 때 열심히 유승엽 회장님이 저한테 너무 좋은 행사라고 해서 수업 때 홍보를 했더니 몇 명이 와서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들어야죠. 그리고 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데, 질문이 단순해서 앞에 살짝 서론을 깔게요. 세상 살다 보니까 한 7, 8년 전인가요? 블로그가 딱 나온 거예요. 그때는 못 느꼈어요, 피부로. 그러더니 네이버가 생겼죠. 그러더니 뭐 유튜브가 생겼어요, 2005년에. 6년에 뭐 트위터가 나오고 정신없이 그런 시대를 저는 겪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저는 교수 개인 법인을 만들어서 겸직을 해서 조그만 사업을 했었어요. 중소기업들의 SNS 광고 대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남보다 트렌드 앞서간다고 생각해서 다 해가지고 광고를 경험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위에도 뭐 계속 개발됐죠. 뭐 페이스북이 있었죠. 지금 메타로 돼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트위터 2006년에 개발됐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이게 뭐냐면 인스타도 나가고 20년, 30년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25년 안에. 근데 가장 또 잠깐 비껴가면은 제 옆에 비트코인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찍 알아서 너무나 많은 부를 창출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현찰 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부장님 왔는데 현찰을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20년 전에 알았으면 저는 억만장자가 돼 있겠죠. 그러면 AI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저 기독교 신앙이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저는 AI를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종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또 하나의 종이에요. 아까 노예라고도 하셨는데 노예하고는 좀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쭉 경험해왔던 아까 뭐 네이버, 인터넷, 메타 다 합친 것보다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현찰입니다. 그럼 저는 AI를 앞서가고 싶어요. 아주 앞서가고 싶어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가 생각보다 너무 깊이가 있어서 AI를 앞서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론을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2분 이상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오늘 저는 현찰을 가져가는 기분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써보시면 됩니다. 많이 써보시고 사실은 AI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 모델이 있고 응용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뭐 아티클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현재 지금 앱스토어도 없어질 거고요. 다 AI 기반의 스토어가 나올 거고 다 앱도 AI 기반으로 다 대체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시장에서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건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빨리 따라간 사람들이 불을 창출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기술들의 트렌드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접목될지를 예상하는 아티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찾아보시면서 대입해 보시고 활용을 상상해 보시면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학생 말씀, 저희가 실제 AI 모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광고 대행사가 모델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활용하는 플랫폼들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태호 상무님도 한 번만 말씀 주세요. 저요? 네. 뭐 하고 있으시나요? 관찰해 주십시오. 일분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써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정말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가 도구냐? 근데 그건 되게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이게 다른 툴들은 다 도구였거든요. 근데 AI는 사실 도구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운 단계로 조만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현 센터님 말씀대로 어쨌든 최대한 적응해야 되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고 그 안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주식을 추천한다면 저는 구글과 살라티어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정리할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구글과 플라테로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밖에 이사회 때문에 와주신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분의 발제자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5분의 토론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